안녕하세요.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곧 준비되겠습니다. 네, 저는 로젤 클라크 박사입니다. 저는 질과 구조 개발 디렉터로 카톨릭 헬스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저의 강의 내용은 케어 계획입니다. 가족 지원과 문화를 포함하는 것이 케어에 포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웨비나 시리즈에 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데비의 꿈 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케어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케어 계획인데요. 평가와 역사, 그리고 진단, 치료 계획, 개입, 어떻게 할 건지, 또 진단에 관계된 물질, 약 같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케어의 주기를 또 저희가 이제 같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생물 정신 사회 정신적 케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가끔 저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환자를 케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주도하는, 계획을 주도하는 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계획이 이 요인에 대해서,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진단에 대한 번역, 이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위협하는 것들이 추진력에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할 경우도 있죠. 특히 가족 내의 역할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것은 서로 사람들 간에 오해를 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또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무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대화의 단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관계자들이 있게 되죠. 자녀도 있고요, 부모도 있고, 친구, 그리고 고용자, 그리고 뭐 친구,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돌보아 주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모두가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환자와 이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있는 큰 코끼리처럼요.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밖으로 입을 내지는 입 밖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는 가족과 또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은 여러 사람이 혈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죠. 그리고 감정적인 시스템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법이 있고요. 그 지켜야 될 그 규범 같은 것들이 가족에는 있습니다. 역할도 있고요. 가족 내에서.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규범들이 있죠. 반면 문화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의 특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언어, 종교, 그리고 사회적 인정, 음식, 그리고 오랜 시간에 공유된 경험들이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인자의 사회적 결정을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신체적인 환경, 교육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 그 컨텍스트,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지원하는지 하는 거. 그리고 건강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 그 전에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건강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그 결정에 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의 혜택이 있을 텐데요. 문화적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공여자가 어떻게 그 질병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져 왔고 또 보여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질병이 발전되었고 역사적으로 보여지는지 알아가는 동안 그 환자에게 의료 공연자가 다양성과 또 그들의 그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의료 공여자의 이제 능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건강과 웰비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건강은 의료 공여자가 가족 서로 간의 행동과 영향을 서로 주는지 여러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족 간의 치료와 병이 서로 이해가 되고 또 강화가 되는지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가족 건강을 고취하는 것이 또 필요한데요. 또 의료 공여자가 치료와 병을 말하게 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의 이제 건강 위험을 줄이게 되고요. 또 환자와 가족의 병 진행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인데요. 처음에 검사를 할 때, 그 초기 단계, 그리고 치료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동안의 대화, 그리고 그 케어가 다른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의 서로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에 대한 그런 토론, 가족 간의 토론, 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문화적인 질문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의 역사가 있나요? 그리고 치료를 했던 그 코스가 어떤 것이었나요? 누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뭐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게 됩니까? 가족 간에. 이런 내용들이죠. 가족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도와주시는 분들, 이웃들의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가족과 문화를 케어 계획에 첨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리자만, 포함되는 케어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계속 더해지는 정보들이 있죠. 의료 정보들. 그리고 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환자의 케어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화적 치료 옵션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병을 이해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믿음, 종교를 치료에 그리고 케어 계획에 포함해야 되고요. 또 케어에 걸림돌이 있으면 걸림돌을 강조해서 걸림돌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족과 문화의 인자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의료 공여자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 저희 강의에 쓰였던 그림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이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이나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 모두 굉장히 수고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완화 치료와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서 비교를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캐톨릭 헬스 서비스의 사나츠 카산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나츠 카산입니다. 처음에 저희 디스클로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네텍, A사, 그리고 파이저의 연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완화 케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또 완화 케어와 호스피스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는 케어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도 좀 짚어드리고, 또 완화 케어와 호스피스를 비교하면서 뭐가 같은 비슷한 점인지, 다른 점인지,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라틴어 팔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감싸는 겉옷을 얘기하는데요. 즉 완화 케어는 증상이나 병을 효과적으로 망토같이 이렇게 싼다는 말의 정의죠. 호스피스 운동에서 비롯되었긴 하지만 생애 마지막 케어 그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요법, 완화 치료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죠. 완화 케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 때나 어느 병기에 심각한 질병의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암이나 호흡기, 신장, 알츠하이머, ALS 등 그런 병들에 대해서 주로 쓰입니다. 환자는 생명 연장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정신적 필요에 집중을 하게 해드리고 환자와 가족을 한 유니트로 케어를 합니다. 저희의 완화 케어 팀은 다분야 팀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죠. 한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또 중요하고요. 비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비밀, 라이프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 이런 것도 사람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고, 몸과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의 역사, 기록,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 무척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화 케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이란 말을 떠올리게 되죠. 고통을 잘 조절하는 것이 완화 케어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이 고통은 가셀의 컨셉인데요. 고통은 한 사람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챌린지와 관련된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태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신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의 전통적인 마음, 몸, 이분법 원리는 의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통증, 고통인데요. 이 통증과 많은 통증이 없는 증상들 있습니다. 이 통증 치료는 사실 종종 많은 경우에 치료가 덜 되는 편입니다. 다른 신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평가하고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피곤이나 메스꺼움, 구토도 이 통증에 해당될 수도 있죠.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통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감정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울증이나 뭐 분노 혹은 걱정, 염려, 선망, 고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통인데요. 사회적인 고통은 수입이 제한이 되는 거, 보험이 없다, 이런 것도 고통이고요. 보험은 종종 처방전과 집, 그리고 건강 서비스를 커버를 못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문제도 고통을 야기하고요. 사회적 고립, 그리고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의 피곤함,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통증은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거나 종교나 종교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의료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삶을 연장시키는 그런 요법을 계속 써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요 이제 호스피스로 가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의료 모델인데요. 원화케어 지속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삶을 계속 연장시키는 요법을 하는 동시에 완화 케어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의료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완화 의학은 복잡한 통증 증상과 그리고 다른 증상을 치료합니다. 힘든 환자와 가족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요. 그 케어의 목적을 또 분명히 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모든 병기에서 편안함을 최대로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요. 이 편안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케어 계획을 잘 짜서 그 안에서 그 목적에 맞게 의사를 레퍼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완화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이내에 같은 상태로 자주 입원을 하시는 경우 상담이 필요하시고 또 완화 케어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증상 그리고 정신과적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완화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고요. 또 필요한 복잡한 가정 지원에 기능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그런 경우 완화 상담이 필요할 수 있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능적 상태나 무게,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 완화 상담이 필요하고요. 또 다음 케어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암의 초기에 있어서의 완화 케어 상담을 보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저널의 논문의 2010년 RCT 연구 내용입니다. 폐암의 조기 완화 케어 상담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환자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 있었고, 또 우울증 증상이 낮아졌고, 또 생존율이 길어졌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스피스의 역사를 일단 보겠습니다.
호스피스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고요. 손님과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1세기 이후 호스피스 컨셉이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다음 시슬리 사운더스가 현대 호스피스를 도입했습니다. 성 트리스토퍼의 이제 호스피스가 있었죠. 1960년대에 런던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1970년대에 생기게 됐고요. 또 메디케어 베니핏이 1982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죠. 어, 사실은 미국인의 사망 25%가 집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나는 집에서 사망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바가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스피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자기 집에 있게 하는 거죠. 자기 집일 수도 있고요. ALF, 너싱홈, 그리고 혹은 거리, 자기가 이제 집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있게 하는 거죠. 환자를 선택할 때는 이 환자가 나는 불치병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환자랑 가족, 둘 다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호스피스 케어의 레벨이 또 있습니다. 루틴 홈 케어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가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하우스, 아파트, ALF, LTC, 그리고 거리, 이런 자기가 원래 사는 곳에 이제 있게 하는 거죠. 호스피스가 집에 남아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케어는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또 환자가 병원에 있어야 될 때, 환자나 가족이 집을 떠나는 것을 거부할 때, 간호사가 케어를 위해서 병실에 있어야 될 그럴 때, 계속되는 케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의 레벨은 리스펙 케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 돌보는 분이 지치고 또 휴식이 필요할 때 돌보는 분이 본인의 가족일이나 응급 상태로 타원에 없고 또 환자가 안전이 유지가 꼭 되어야 되는 상태. 그리고 환자의 돌봄의 필요가 바뀌지 않을 때, 이럴 때 계속 리스핏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페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메디케어 혜택자는 모두 페이를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HMO, 그리고 사적 보험, 개인페이, 같이요. 말기 병에 관련된 모든 장치라든지 약이라든지 전문가 케어를 다 커버를 하고요. 환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요법, 완화의학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참고 문헌 여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강의를 마련해서 이제 환자분들과 돌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 관계자 여러분, 프로그램 체어, 디렉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 다음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